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민의식 비교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에 방문한 CNN 다큐멘터리 팀이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장면이 방송으로 송출되자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시청자들은 이런 장면이 송출되면 일본과 중국이 괜찮겠냐며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실제로 해당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스태프들은 오열하기까지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CNN 다큐멘터리 팀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해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 벨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다큐멘터리 촬영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여정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모든 일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CNN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부서의 원래 기획회의였는데 최근 몇 개월간 우리 부서의 시청률이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국장님은 회의 시작부터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감동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시야를 담은 그런 기획 말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아시아 담당 부장이 손을 들었어요. 전 세계 시민의식을 비교하는 시리즈물은 어떨까요? 특히 동아시아 어린이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는 거죠. 이어서 아시아 담당 부장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동아시아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천천히 걷는 노인을 도울지 여부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문화적 차이, 교육 방식의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안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저는 이 주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 각국의 시민의식을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국장님이 저를 불렀죠. 이 프로젝트 총괄 PD로 당신을 임명합니다. 이번엔 꼭 좋은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4년 전 제가 일했던 다른 방송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시청률을 위해 내용을 조작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신입 PD였던 저는 결국 그 지시에 따랐다가 큰 논란에 휘말렸었죠.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았고 결국 그 방송사를 떠나야 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방송계를 떠날까도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CNN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책상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번만큼은 절대 조작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담겠어. 진실만이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어. 그 주 금요일 촬영 국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동아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촬영 장소와 순서를 논의했죠. 동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일본과 중국의 시청층이 크니 그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촬영하세요.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니까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키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은 시장이 작고 특별히 기대할 만한 내용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 촬영지로 미뤄두죠. 라고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충 삼성과 K-팝 정도나 알고 있었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도 없었죠. 단지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일본의 오랜 문화 역사나 중국의 거대한 규모와 영향력에 비하면 한국은 부수적인 촬영지 정도로만 생각됐던 거죠. 그래서 촬영 일정과 계획을 세우는 내내 한국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작진의 관심은 온통 일본과 중국에 쏠려 있었죠. 한 달 동안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어요. 출발 일주일 전 제작팀 최종 미팅에서 각자 담당 업무를 점검하고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국제적인 프로젝트는 제게도 큰 기회였으니까요.
일본에서는 교토와 도쿄의 초등학교 근처에서 촬영하기로 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목표로 잡았어요. 한국은 솔직히 아무 장소나 골라서 대충 찍기로 했죠. 그런데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비자와 행정 절차를 담당하던 에밀리가 급히 미팅룸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PD님, 큰일 났어요. 일본 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재팬 파운데이션에서 후원받기로 했던 특별 촬영 비자가 지금 심사 중단 상태라고 합니다. 최소 2주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일본이 첫 번째 주요 촬영지였는데 이걸 건너뛸 수는 없었거든요. 모든 일정이 엉켜버린 상황이 됐죠. 홍보팀에서는 이미 방영 날짜를 알렸고 광고주들과의 계약도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급히 본사 국제부와 통화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한 끝에 본사에서는 그럼 일단 한국에 먼저 들러서 일본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주요 촬영지로 계획했던 일본을 가지 못하고 별 기대도 안 했던 한국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니 허탈했거든요. 마치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리그 경기를 먼저 봐야 한다는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한국이라 솔직히 별 기대가 안 되는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 못했던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CNN에 온 후 처음으로 맡게 된 대형 프로젝트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과거의 잘못으로 생긴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만을 담을 거야.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뭘 찍을 수 있을까? 시간 낭비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2시간 정도 잠들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에 다들 지쳐 있었고 짐을 찾아 서둘러 숙소로 향하고 싶었죠. 팀원은 총 6명이었는데 저를 포함해 카메라맨 토마스, 음영 담당 사라, 조명 담당 마이클, 행정 담당 에밀리, 그리고 연구원 제이슨까지 함께였어요. 모두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있었고 특히 카메라 담당 토마스는 30kg이 넘는 장비를 혼자 끌고 있었죠. 공항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마스가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토마스가 들고 있던 장비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을 굴러 내려갔죠. 그 안에는 최신형 4K 카메라와 렌즈들이 들어 있었는데 무려 $20,000가 넘는 고가 장비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토마스가 외쳤고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그 비싼 카메라 장비가 망가졌다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 몇 분이 즉시 달려와 다치지 않으셨어요? 짐 옮겨드릴게요. 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한 28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망설임 없이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어 올렸고 5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토마스의 상태를 확인하며 영어로 Are you okay?라고 물었어요. 또 다른 분은 주변에 흩어진 작은 액세서리들을 재빠르게 주워주고 있었죠. 심지어 근처 경비원까지 달려와서 도와줬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순간 의아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나서서 돕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건지 궁금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자리를 떴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느껴진 바깥 공기도 색달랐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 그리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죠. 저는 팀원들에게 일단 호텔에 체크인하고 내일부터 주변을 둘러보자고 했어요. 모두가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동안에도 계속 예상치 못한 인상들이 이어졌어요. 우선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편리했어요. 자동 발매기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문제없었고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죠.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거든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니
생각보다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게다가 지하철 환승 시스템도 무척 효율적이었어요. 대형 모니터를 통해 열차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걸 보며 사라가 감탄했죠. 와, 이건 뉴욕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인데 우리는 아직도 종이 시간표를 써.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 걸 보고 마이클이 이거 미국보다 앞서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아마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일 거야 라고 답했어요. 아직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영어 안내 방송도 깔끔하게 나오고 표지판에도 영어가 잘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길을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의외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대단한 나라는 아닐 거야 라는 인식이 강했죠. 어차피 곧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었고 본사에서도 굳이 한국은 나중에 찍으면 된다는 시기였으니까요. 30분쯤 지나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도 매우 신속했죠. 프론트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해줬고 CNN의 다큐멘터리 팀이시죠. 특별히 물품 보관실을 따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예약 시 남긴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왔어요. 숙소에 들어선 뒤 짐을 정리하고 잠시 쉬다가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상태라 든든한 식사가 필요했거든요. 호텔 프론트에 내려가 근처 식당을 물어봤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지도를 꺼내 몇 군데를 표시해 주었어요. 여기에 있는 한 식당이 외국인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 영어 메뉴도 있어요. 프론트 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어요. 호텔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였죠. 밖은 벌써 어두워졌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늦은 시각에도 혼자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데 서울은 달랐죠.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영어 메뉴판도 내어줬어요. 비빔밥, 불고기, 갈비탕 등 다양한 메뉴가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 있어 고르기가 쉬웠어요. 저는 비빔밥을, 다른 팀원들은 불고기와 갈비탕을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는 순간 또 놀라운 느낌을 받았어요. 주문한 메인 요리 외에도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함께 나왔거든요. 토마스가 당황한 얼굴로 이건 다 뭐야? 우리 주문 안 했는데라고 물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죠.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 식사에서는 메인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추가 요금은 없어요. 뉴욕에서는 사이드 메뉴 하나에도 추가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무료로 내오는 게 모두에게 신기했어요. 게다가 맛도 정말 좋았죠.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팀원 전원이 만족하며 식사를 즐겼어요. 특히 제가 주문한 비빔밥은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고기가 한데 어우러져 눈으로 봐도 예쁘고 맛도 훌륭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어요. 혹시 외국에서 오셨어요? 어떤 일로 한국에 오셨나요? 다큐멘터리 촬영차 왔다고 하자 한국에 잘 오셨어요. 좋은 모습 많이 담아가세요. 라고 말하며 과일 접시를 서비스로 내어주었어요. 이런 다정한 환대에 다들 감동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가 말을 꺼냈어요. 진짜 친절한 나라 같아요. 처음 왔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건 외국인을 대하는 특별한 배려일 거야. 실제 생활은 다를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어요.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새벽 6시인데도 벌써 거리가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하는 직장인들, 가게 문을 열고 준비하는 상점들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거리의 청결함이 눈에 띄었죠. 뉴욕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 지저분하게 느껴지는데 서울은 꽤 깔끔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조식을 하며 팀 미팅을 했어요. 오늘은 서울 시내를 좀 둘러보면서 혹시 찍을 만한 게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죠. 라는 제안이 오갔죠. 그러다 에밀리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PD님, 일본 비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일 바로 도쿄로 갈 수 있대요. 다들 안도하며 일본행 준비를 서둘렀어요. 짧은 서울 체류였지만 희한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룻밤만 머물렀는데도 뭔가 정이 들었나 봐요. 그렇지만 일본 촬영이 메인이었고 본사에서도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타면서도 서울에서 받은 크고 작은 친절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공항에서 도와준 사람들, 지하철의 편리함, 식당에서의 따뜻한 환대,
하지만 본격적인 건 일본 촬영이라는 압박이 더 크게 다가왔죠.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과거의 상처도 씻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방송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고 이어질 일들을 전혀 예측 못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역시 세련되고 정돈된 곳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문제없이 진행됐고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전철 시스템도 좋아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노인 역할을 맡은 분을 투입하려면 교육청과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의 허가가 필수였어요. 처음에는 낙관했어요. 일본은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전혀 달랐어요.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했고 담당자들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죠. 교육청을 찾았을 때 첫 충격이 왔어요. 입구에서부터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고 담당 부서를 찾는 데만 1시간이나 걸렸어요. 겨우 도착했더니 외국 방송 촬영은 특별 심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했죠. 게다가 그 서류들은 전부 일본어로 작성해야 했어요. 다행히 팀에 일본어 가능한 연구원 제이슨이 있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손이 많이 갔죠.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촬영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특별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게다가 서류를 제출해도 검토 기간이 열흘 이상 걸린다고 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슨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진행이 더딘 곳인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서류만 작성했네요. 저도 일본이 체계적이라더니 허가 과정은 생각보다 느려하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여전히 일본이 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참았어요. 본사는 빨리 촬영 장면을 확보해라고 계속 재촉했는데 허가가 내려오지 않으니 애가 탔죠. 그러면서도 서울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불편함 없이 빠르게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진행이 자꾸 막히는 걸 보니 스스로도 의외였어요. 촬영 허가를 받는데 꼬박 열흘이 걸렸어요. 허가 조건도 까다로웠죠. 촬영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하고 횡단보도를 완전히 막으면 안 되며 학생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는 안 되고 경찰관 1명이 현장에 항상 입회해야 했어요. 그래도 결국 허가를 받았으니 바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노인 역할을 맡은 히로시 씨를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분장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부러 속도를 아주 늦췄어요. 신호등이 대략 40초쯤 녹색으로 켜져 있는데 히로시 씨는 그 시간 안에 건너지 못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였죠.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아이들은 대부분 뒤에서 기다리기만 하거나 신호가 바뀔 때쯤 혼자만 재빨리 지나갔어요. 노인을 먼저 도와주려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한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초등학교 45학년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히로시 씨 바로 뒤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 옆으로 빠져서 혼자 달려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히로시 씨를 살짝 밀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본이 예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돕는 아이가 거의 없네 하는 실망이 이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촬영 영상을 복귀하면서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본사에 중간 보고를 했더니 이래서는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기 어려울 것 같다는 피드백이 돌아왔죠. 국장님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확연히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노인을 자연스럽게 돕는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다들 그냥 기다리거나 비켜 가버리는군요. 다음 날 다른 초등학교 근처에서도 촬영했지만 똑같았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무심했고 노인을 돕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는 노인 배우가 느리게 걷자 짜증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더 촬영을 해봐도 기대했던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한편으로 제작진 중 몇몇이 제안했어요. 이러다 아무 내용도 못 얻겠어요. 조작을 좀 할까요? 아이들에게 미리 부탁해서 노인을 도와주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과거가 떠올랐어요. 조작을 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던 기억이요. 인터넷에서 비난이 이어졌고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었어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죠.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담아야 해요. 진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 결국 일주일 가까이 장소를 바꿔가며 촬영해봤지만 일본에서 노인을 도와주는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스태프 중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이도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일본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냉담한 거야?
시민의식이 바닥이라는 생각까지 들어.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현장을 지켜보니 공감이 됐어요. 일본은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세련됐지만 정작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발적으로 나서는 열정이 부족해 보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방송 기획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졌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팀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 지쳐 있었고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죠. 토마스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좀 더 찍었어야 했을지도 몰라. 거기서는 낯선 사람한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면을 직접 봤잖아. 나머지 멤버들도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떠올랐죠. 공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던 모습, 편리한 지하철, 식당 주인의 따뜻한 환대. 그 순간 서울에서라면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워버렸어요. 본사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촬영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말씀하시더군요. 일본 촬영에서 건질 만한 게 없군요. 이 상태로는 방송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냥 중국으로 건너가세요. 결국 일본에서의 촬영을 포기하고 다음 행선지인 중국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짐을 싸면서 이상하게도 한국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짧았지만 공항에서 만난 적극적인 도움, 편리한 교통, 식당에서의 따뜻한 환대. 그래도 지금은 중국 촬영이 더 급했죠. 본사 기대가 크고 일본에서 이미 성과가 없어서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만약 중국에서도 별다른 걸 못 찍는다면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뿌연 스모그가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공기가 탁했고 시야도 좋지 않았죠. 게다가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입국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했고 촬영 장비에 대한 검사가 매우 꼼꼼했어요. 세관 직원이 모든 장비를 낱낱이 확인하면서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엇을 촬영하러 왔습니까? 다큐멘터리 팀이라고 설명해도 선뜻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나오는 데만 3시간이 걸렸어요. 이미 지친 상태에서 호텔로 향했는데 도로는 심각하게 막혀 있었죠. 택시 기사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결국 번역 앱을 써가며 겨우 의사소통을 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어려웠죠. 다음 날 또다시 행정 절차의 복잡함에 부딪혔어요. 중국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촬영하려면 허가가 필요했는데 담당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서로 책임만 미루더군요. 한 부서에서는 이건 교육부 관할이다. 교육부에서는 지역행정부의 허가가 먼저 필요하다. 지역행정부에서는 공안경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식이었죠. 심지어 고용한 현지 통역사도 난색을 표했어요. 중국에서 외국 방송의 이런 촬영은 정말 쉽지 않아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달이라니 그렇게 오래 기다릴 틈이 없었죠.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졌어요. 이대로면 프로젝트 전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문득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촬영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는데 하지만 본사에서는 중국 시장도 중요하다고 추가 영상을 요구했으니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베이징에서 맞이한 둘째 날, 정부 관계자를 만나러 교육부 건물을 방문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를 기다리는 동안 로비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앞에 앉아있던 노인이 갑자기 크게 기침을 하셨어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안내데스크 직원도 못 본 척했죠. 결국 노인은 혼자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에 여기서는 다른 이가 힘들어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중국에서의 촬영 허가를 기다리며 거리도 돌아다녀 봤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었고 서로 돕는 분위기는 좀처럼 볼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지하철 안에서 노인이 휘청이는 걸 봤는데 근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곳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라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들었어요. 만약 여기서까지 실패하면 정말 기획이 폐기될 공산이 컸으니까요. 결국 3주 만에야 겨우 촬영 허가를 받았어요. 그것도 정식이 아니라 임시 촬영 허가로. 조건이 더 까다로웠죠. 촬영 시간은 겨우 1시간, 경찰 입회가 필수, 찍은 영상은 이후 검열 대상, 촬영 장소는 당국이 지정한 학교 근처만 가능했어요.
그래도 촬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어디냐 싶었어요. 노인 분장을 한 중국인 배우 리 씨가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일본 때보다 더 실망스러웠죠. 아이들은 비웃거나 슬쩍 보고 지나치기만 했어요. 어떤 아이는 방해되라며 휙 지나갔고 다른 아이는 저 노인 왜 저렇게 느려 바보 같아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 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무리를 지어 장난치던 아이들 중 하나가 노인 역할을 하던 배우에게 꽤 세게 부딪혀서 넘어질 뻔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작진이 깜짝 놀라 이건 너무하잖아요. 화를 냈고 저도 일본도 무심했지만 여기는 정도가 더 심하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이라며 경악했어요. 결국 최악의 상황이 터졌어요. 다른 날 촬영 중 한 아이가 노인 역할 배우를 확 밀어 넘어뜨린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어요. 일부러 장난치듯 밀어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들은 뭐야 하고 그냥 가버렸고 주변 어른들도 별 반응이 없었죠. 배우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제작진이 달려가 부축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다 하기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차가움과 무관심, 심지어 폭력성까지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영상을 본 본사에서도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장면으로는 시청자 흥미도 못 끌고 괜히 불쾌하기만 하네요. 이 프로젝트는 접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절박한 마음에 호소했어요. 부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재촬영할 기회를 주세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인상이 좋았습니다. 혹시 다를 수도 있어요. 본사에서는 별로 기대하는 기색이 없었지만 끈질긴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보세요. 거기도 별거 없으면 진짜 끝입니다. 제작진은 일본, 중국도 엉망이었는데 한국이라고 다르겠어 하며 별 기대가 없었지만 혼자서 묘하게 희망이 생겼어요. 처음 공항에서 만났던 친절이 단순 운은 아니었길 바랐거든요. 이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무조건 승부를 봐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반가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이번에는 무거운 장비를 우리가 직접 옮기려고 했는데 공항 직원이 카트를 갖고 와서 도와드릴게요라고 먼저 말해주니 그 환대가 더없이 고마웠어요. 베이징에서 겪었던 스모그와 혼잡함, 무뚝뚝한 태도에 지쳐 있다가 서울에 오니 공기가 맑고 도시가 정돈된 모습이라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죠. 이번엔 강남이 아닌 홍대 근처 호텔에 묵게 됐는데 체크인도 빠르게 끝났고 직원들 역시 환히 웃으며 반겨줬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허가 절차부터 알아봤어요. 일본과 중국에서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여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청에 전화를 넣었죠. 예상대로 서류만 잘 준비해 오시면 며칠 내로 처리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더구나 담당 공무원은 상황을 이해한다며 적극 도우려 했어요. 외국 방송사시면 더 신속히 진행해 드릴게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목록을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부족한 게 있으면 미리 말씀 주세요. 통역 지원도 필요하면 요청하시고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상상도 못할 친절이었어요. 심지어 담당 공무원이 먼저 제안하더군요. 학교 근처라면 아이들 학교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학생이 많이 몰리는 학교들을 몇 곳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바람에 제작진 전원이 일본, 중국은 몇 주씩 걸리던 일이 여기는 며칠로 되나 봐요? 감탄했어요. 차라는 뉴욕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이진 않은데라고 말했죠.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노인을 실제로 도와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였어요. 이미 두 나라에서 크게 실망했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시도인 만큼 뭐든 해봐야 했어요. 결국 한국에서도 일본, 중국과 같은 형태로 노인이 신호등을 아주 천천히 건너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실험을 다시 해보기로 했죠. 본사에서는 여기도 별거 없으면 다 폐지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고요. 서울 강남구 어느 초등학교 근처 방과 후 아이들이 몰려 나올 시간에 맞춰 촬영을 시작했어요. 노인 역을 맡은 배우 김춘자 씨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일부러 발을 천천히 떼기 시작했죠. 일본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하고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녹색 신호가 유지되는 동안 김춘자 씨가 제대로 건너지 못하자 아이들이 재빨리 달려와 할머니, 부축해드릴게요라며 팔을 잡아줬어요. 뒤따라오던 다른 아이들은 잠깐
여기 아직 못 지나가신 분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 주변을 멈추게 했죠. 신호가 곧 바뀔까봐 조마조마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어요. 특히 한 여학생이 김춘자 씨의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어주며 조심하세요. 천천히 건너셔도 돼요라고 말했는데 그 행동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일본과 중국에서 전혀 볼 수 없던 장면이라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작진은 정말 일본,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애라며 경탄했고 저는 공항에서 느낀 그 호의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순간 전율이 돋았어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진짜 장면이었으니까요. 더 극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싶어서 노인 역할이 무거운 짐을 여러 개 들고 골목길을 걷는 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줄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추가 설정을 위한 허가도 하루 만에 끝났어요. 일본, 중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빨라서 모두가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리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예상 못한 사고가 생겼죠. 김춘자 씨가 일부러 힘들어 보이는 연기를 하던 중 진짜로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짐도 떨어뜨린 거예요. 당황한 제작진이 괜찮으세요? 하며 달려가려는데 아이들이 먼저 우르르 달려왔어요. 어떡해요? 많이 다치셨어요? 이거 저희가 옮겨드릴게요라며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였어요. 일본, 중국에서는 노인이 넘어져도 나 몰라라 하던 모습만 봤으니 모두가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김춘자 씨가 조금 아프네요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얼른 와주세요라며 침착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고 진심으로 감동이 밀려왔어요. 다른 아이들도 피나세요? 혹시 어디 크게 부딪히셨나요? 주변을 정리하고 짐은 여기 안전한 데로 옮겨둘게요라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어요. 제작진은 설마 119까지 부르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깜짝 놀랐고 김춘자 씨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줄 줄 몰랐어요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119 구급차가 엄청나게 빨리 도착했다는 점이었어요. 신고한 지 5분도 안 돼 골목 입구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어디 크게 다치신 데는 없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며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하니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말하고 철수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신속함과 세심함이었어요. 아이들이 노인을 돕는 모습 하나도 이미 마음을 울리는데 119 출동까지 이렇게 빠르고 친절하다니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전에 일본과 중국에서 겪었던 모습과는 아예 차원이 달랐죠. 너무나 인간적이고 따뜻했어요.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야 아이들이 촬영팀을 힐끗 보더니 저기 카메라랑 마이크는 뭐예요? 라며 궁금해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인데 일부러 넘어지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사고가 났다고 설명하자 아이들은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라며 안도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와줬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라고 대답했어요.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태도였죠. 일본과 중국에서 아이들이 노인을 밀치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들은 배려가 생활에 녹아있는 듯 보였어요. 아이들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서 잠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응해줬어요. 민준이라는 남자아이는 우리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이 배려와 존중의 날이에요. 주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고 실천해요라고 소개했고 소윤이라는 여자아이는 담임 선생님이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진짜 어른스러운 거다라고 강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대로 하려고 해요라고 전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알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119 신고는 학교에서 배운 거야? 하고 물었을 때였어요. 아이들은 네, 안전교육 시간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실제로 연습해봐요. 응급처치도 간단한 건 할 줄 알아요라고 했어요. 심지어 심폐소생술은 아직 어렵지만 출혈이 심할 때 지혈하는 방법이나 화상시 대처법을 배웠어요라고 덧붙이니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몸에 익힌 실천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촬영분을 돌려보는데 전원이 감동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카메라맨인 토마스는 내 평생 이렇게 의미 깊은 장면을 찍어본 적이 없다고 했죠. 영상을 본 본사에서도 극찬이 쏟아졌어요. 국장님이 직접 전화로 드디어 제대로 된 장면을 건졌군요. 감동적입니다. 하고 기뻐했어요.
일본, 중국에서 봤던 차가운 태도, 특히 중국에서 노인을 밀친 사건과 한국 아이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도움 장면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본사는 바로 편집 작업에 돌입했고, 저는 한국에 좀 더 머물며 추가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대체 왜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다를까? 그 배경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몇몇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을 인터뷰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한국에서는 정의나 배려를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가르칩니다. 유치원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강조해요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학부모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가 있어요. 예전부터 효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지금도 그 정신을 놓지 않으려 해요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 교사가 들려준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에게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까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게 당연하잖아요라고 답해요. 이게 한국 교육의 힘인 것 같아요. 배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본 아이들과 달리 서울의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인을 챙겼어요. 결국 한국에서 찍은 영상은 예상외로 풍성해졌어요. 아이들의 따뜻한 행동은 물론 그런 태도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문화적 교육적 뒷이야기까지 담아낼 수 있었죠. 완성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기대 이상의 시청률이 나왔어요. 방영 후 시청자들은 한국 아이들의 따뜻함에 깊이 감동했다고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SNS에도 한국 아이들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면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떤 시청자는 메일로 일본과 중국 다음에 한국 아이들이 나오니까 대비가 확 되더군요. 한국이 궁금해졌어요라고 전해왔어요. 본사에서도 시즌2 기획할 거리 있으면 알려달라며 후속 작업을 제안해왔고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본과 중국에서 본 차가운 면에 비하면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친절하고 다정하다라는 확신이 생겼죠. 처음엔 규모도 크지 않고 별로 특별할 거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크고 따뜻한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바라보게 됐어요. 이 일 이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서 본사에 부탁해 서울 특파원 자리를 얻었어요.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며 이곳의 다양한 모습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처음 공항에서 겪은 그 다정함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주 실감해요.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중고등학생들, 길을 헤매는 외국인을 먼저 살펴주는 시민들, 항상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는 이웃들까지 한국의 따뜻함은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배려가 특정 세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정말 뿌리가 깊은 문화적 특성이라고 느껴져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일본 비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먼저 찾게 된 일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런 우연이 없었다면 여전히 이곳을 그저 작은 나라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예상치 못한 계기로 시작된 여정이 제 삶을 확 바꿔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특별한 나라예요. 중요한 건 고층 빌딩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깃든 따뜻함과 배려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특별한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느끼시나요?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